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표 선수 뭐 베테랑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예. 초선이시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근데 최고위원 2등 했잖아요. 최고위원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찬 대표 바로 뒤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베테랑 그 빅마우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매달 여기 오시기로 네, 약속이. 네, 네. 네. 청취자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를 한마디. 네, 뭐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음. 그리고 뭐 당의 생각, 뭐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꼭 당의 생각이 아니라도 좋아요. 네, 뭐 필요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네. 말씀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코너가 어떻게 꾸려질지를 예고하는 의미의 예. 첫 질문입니다. 네.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요즘에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다른 프로에 나가서도 말한 바가 있는데 자타공인 현재 대선 후보 1위는 저희 쪽에 이낙연 총리예요. 예, 예.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임종석 그 비서실장을 공격하느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약간 의아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본인도 아마 인정할 텐데 이것은 자기 정치를 하면서 생기는 자산이 아니라요. 대통령님을 잘 보좌한다라는 평가에서 나오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예.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한 행동하고 비교해 보면, 예? 네. 저 UAE에 직접 날아가서 네. 뭐 문제를 해결하고 온다든지, 네. 그다음 뭐 미국에서 뭐 대표 누가 오는데 네. 장관 만나기 전에 비서실장을 먼저 만난다든지, 네. 이런 거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UAE에 간 것도 대통령님이 그 특사 자격을 부여해서 갔다 온 거고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럴 뭐 때도 과거 예. 같으면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특사로 보내지 비서실장을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러니까 정권 2인자, 권력 2인자 소리가 막 나오는 거 아닌가? 워낙 아시다시피 그때 UAE 관련된 내용은 비밀리에 좀 다뤄줬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급박하게 뭔가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비서실장이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건이 와서 만난 사람이 꼭 임종석 실장만이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만났잖아요. 예, 근데 뭐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책임자기도 하고요. 최근에 실무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비건 입장에서는 제일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건이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예. 미국식이 먼저 예, 요청했다. 예. 그건 그리고 그만큼 미국 측도 야, 이 정권 실세는 임종석이야. 이랬던 거 아니에요? 실세라기보다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실세라서 이 사람한테 뭐 얘기를 듣다거나 또 이 예, 사람한테 예. 뭔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풀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보원의 측면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윤건영 상실장도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정보 수집자 그래요.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선글라스는 전혀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네네. 어쨌든 대통령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실장님한테 뭐라고? 왜 선글라스 써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랬더니 자기가 눈이 워낙 안 좋아서 글쎄 그 얘기는 뭐 예.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 네. 대통령 부재 시에 물론 그 남북 그 이행 점검의 책임자라고서 위원회 네, 위원장으로 네, 네. 이렇게 신분이란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대통령 비서실장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네. 거의 드러나지 않고 네. 조용히 보좌 하는데 뭐 국정원장, 장관 뭐 이렇게 다 이게 함께 네. 거기에 어쨌든 책임자 위치로 음. 그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고 네. 또 게다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본인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음. 이거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야당이 이렇게 공격했다가 아니라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는 야당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 야당이 문제 삼는 것처럼 이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부여되지 않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음흠. 그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계속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네, 유해 특사도 예, 그렇고 예. 남북 공동선언 이행 실무 관련돼서 책임을 맡으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방문도 그 관련된 방문도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위원들이 같이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평가가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그 들고요. 공식적 회의가 임종석 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네, 회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아니 위원회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위원장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건 그래도 아니고요. 책임을 지고. 예. 근데 그 과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비서실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네. 자기한테 부여된 건 A인데 A가 아니라 B나 C를 행사하면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님이 A를 부여주면 A를 하고 B를 부여하면 B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맥락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은 어떻게 봐요? 아니 뭐 대권 주자로. 일 잘해서 자꾸 일을 시키고 그러면은 대권 주자로 예? 키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역할을 막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당내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이 해왔던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움직였다면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신뢰가고 하면 자꾸 일을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뭐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을 공격한다고 보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도 의아해한다. 예,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네. 또 그걸 통해서 무슨 권력을 키우고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다. 가장 먼저 소리 나야 될 게 저희 당 내부에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당 내부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위세에 눌려서 소리 못 내는 아니, 거 무슨 아니에요? 위세에 눌려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고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타공인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1순위는 이낙연 총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별로 공격을 안 해요. 또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임종석 실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겨냥한 비판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예. 대통령님이 제대로 건사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포석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최순실 얘기도 걸고 예. 자꾸 그렇게 걸잖아요. 예, 그게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 타겟팅이 아니라 대통령님에 대한 타겟팅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예. 좋아요. 임 실장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네네. 야권 쪽은 요새 뭐 보수 대통합 논의가 잠깐 있다가 또 들어가더니 자유한국당은 요새 전당대회를 하듯 2월에 하느냐 마느냐로 또 막 시끌시끌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월에 하게 되면은 총선을 앞두거나 아니면 새로 당대표가 뽑혔을 때 또 한 번 뭔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당대표가 되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총선을 치를 때 보통 당대표들은 자기의 구상과 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치르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면은 당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이라는 것을 그냥 관리만 해주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뽑히면 6월이나 뭐 그 무렵에 또 한 번 뭔가 조강특위 같은 걸 열어서 지역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또는 당협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월에 하는 것보다는 뭐 6월에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내년 2월에 하면 총선은 그 다음 해 4월이니까 네네네. 너무 길다. 네. 그 다음에 4월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보다 한 7, 8개월 전, 한 10개월 전 네. 그때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런 분란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총선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이냐가 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저로서도 참 전망하기 어려운데요. 참 이게 특이하죠. 비대위원장이 있고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전원책 쪽이라는 분을 모셔온 건데 두 분이 말이 이렇게 안 맞는지. 글쎄요. 예. 아마 당내 사정이 굉장히 그만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하고 보수대통합 뭐 이 얘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죠. 네네. 근데 몇몇 의원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흐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정할 수도 있지만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이 센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언론 인터뷰 제목만 봐서 제가 정확하게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의 실험이 실패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렇다는 것은 좀 분화의 조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거는 좀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분화는 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역 의원인데도. 현역 의원인데도 그렇다면 이 신호는 뭘까? 그것도 해석해봐야 되는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분화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 쪽 정당의 중심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바른미래당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통적인 정서라든지 자산의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되면요. 예. 기존에 가져왔던 자산 중에 핵심인 반공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그 반북이라는 정서 이런 것들이 힘을 잃을 수도 있죠.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산이 굉장히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요. 바른미래당도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 관련된 평가 이후에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아동수당에 관련돼서도 바뀌었고요. 90%가 아니라 100% 다 주자.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뭔가 이념적이나 아니면 정책적 방향의 대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또 통폐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뜨는 건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그 보수 진영에서는 선호할 만하죠.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진 분들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킨 마치 호위무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그게 뜨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박근혜 전 정부가 갖고 있었던 과오, 책임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같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자산의 해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같이 좀 될 수도 있어요. 해체가. 그런 부분도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뜨는 게 반가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박근혜의 덫에 딱 가둘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특별히 뭐 어떤 분이 뜬다 안 뜬다 뭐 이런 걸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 논의를 안 해요. 물론 뭐 당내 공식 토론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 뭐 시기도 그렇고. 황교안 총리도 괜찮고 홍준표 대표님도 괜찮고 다 괜찮죠. 누구라도 좋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누구든 해볼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나 이런 것이 더 진전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에서 아주 샛별처럼 새로운 인물이 확 뜨는 거를 오히려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새로운 어떤 방향 또 새로운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갖고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황교안,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은 가지고 오셨던 얘기들과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거 봐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자, 그리고 더 많은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짜 꼭 이거는 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과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제도 개혁, 개헌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법과 관련해서는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십 년 얘기되어한 거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돼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엉덩이를 쓱 빼는 모양새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확 속도를 내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 공수처 관련돼서는요. 당정협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개특위가 열리면 굉장히 세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사개특위가 지금까지 안 열렸어요. 논의회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한 거지. 저희들은 이게 반드시 통과돼야 될 과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특히 사개특위 위원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통령님 역시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초월회라고 하는 그 당대표 모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거기서 수차례
이번에 진짜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이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저희 당의 입장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론을 정했나요? 당론 저희 연동형 비례로 한다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론 정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딱 이거다는 아니지만 다 이제 거기에 동의가 돼서 사실은 뭐 대통령님 개헌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안에 넣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걸 전제로 저희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 모델은 소선거구 플러스 연동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선거구를 더 줄입니까?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려야 될 거 그 부분이 이제 세밀하게 좀 논의가 돼야 돼서 당론으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못 드리는 건데 연동형이라는 기본적인 모델은 동의하는데. 지역구 숫자를 줄이냐 늘리냐 비례를 몇 석으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논의를 해야 돼요. 아직 남았어요. 네네네. 그런 거에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뭐 그런 걸 국민 앞에 설득을 하려면 여당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숫자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법안들이 몇 개 제출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30석을 기본으로 한 법안도 저희 당의 의원님이 내신 게 있고 저는 한 370명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는 거죠. 다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연말까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매듭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개특위 같은 경우 원래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연장하자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선거제도 관련돼서는 이번에 여야 5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이가 가진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좀 하자라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월 한 번씩 출연해서 저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인데요. 지난 한 달 박주민 의원이 제일 잘한 거 한 가지, 제일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거 한 가지. 제일 잘한 거는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을 여야 4당이 같이 추진하기로 하게 된 게 제일 잘한 거로 생각하고요. 제일 못한 거라면은 국감 과정에서 제가 던졌던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진짜 파고 싶었던 의혹들을 마무리 좀 못 지은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가 탑승했던 차량이 주민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뺑소니 논란. 근데 이제 뭐 뺑소니로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영상들이 재판에 제출이 됐는데 이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그걸 아쉽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박용진 의원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